자, 지금부터 우리가 세율 관련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집 96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집 96페이지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게 뭐 재작년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 세율은 얼마인가? 뭐 조건이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다. 이게 문제 조건입니다. 자, 일단 뭐 답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자, 답을 판단을 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마노트 38페이지 우리가 취득세 세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세율과 관련된 문제가 뭐 꾸준히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를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취득세 세율에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시마노트 38페이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냐, 기타 원인의 취득이냐, 그러니까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시간의 여유가 허락된다면 우리가 전체적 내용을 다 보시는 게 좋은 거고, 뭐 시간이 부족하다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읽어보시고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마노트 38페이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요.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40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집 96페이지 43번 문제는 우리가 교환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를 묻고 있고, 교환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43번 문제 우리가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으니까 1000분의 30 아닙니까?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9페이지 50번 문제. 자,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이제 50번 문제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첫 번째,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30. 자, 여기 있네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지를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하면 1000분의 30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농지를 원시 취득한 경우. 자,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원시 취득한 경우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28.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000분의 23. 자, 갑니다.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1000분의 28.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지문은 농지를 상속받았으니까 1000분의 23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지문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려에 의한 농지의 취득은 1000분의 28.
자, 있네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은 경우는 1000분의 28.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인이 증여를 받았느냐 비영리 단체를 증여를 받았느냐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인이 증여를 받았느냐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의 네 번째 지문은 증여에 의한 취득을 묻고 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50번 문제 네 번째 지문은 그러니까 50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이 취득한다 그랬지요. 거기 50번 문제 지문에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인이 증여를 받았느냐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개인이 증여받았으니까 1000분의 35 아닙니까? 자, 그런데 1000분의 28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우리가 공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아닙니까? 자, 그래서 50번 문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맞고 네 번째 지문이 틀렸지요. 그래서 맞는 것은 4개.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55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기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5번 문제의 1번. 우리가 별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1000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주택을 유상승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44%가 아니고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아닙니까?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이면 1000분의 20, 주택 유상승계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30.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 2%,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뭐를 공부하셨냐면은 거기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사치성 재산을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사치성 재산을 공부하셨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 2%의 4배에 해당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럼 이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지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별장은 사치성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 2%의 4배에 해당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하는데, 거기 55번 문제의 1번 1000분의 50 틀렸네요. 우리가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55번에 틀린 것은 1번. 그 다음에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57번 문제의 1번 우리가 별장 부속 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모든 건물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로 한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 부속 토지, 별장 부속 토지,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모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로 한다? 경계선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울타리 경계선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계선이 우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해당 건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요. 그래서 57번에 1번 맞네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그래서 57번에 1번 맞고, 그 다음에 57번 문제의 2번 우리가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3번 산간, 해변 등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오피스텔은 자,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별장으로 볼 것인지 일반 사무실로 볼 것인지를 참고 개념으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오피스텔의 본래의 용도는 사무실이 주된 용도고, 우리가 주거 기능은 보조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은 주된 기능은 사무실이고, 우리가 이제 주거 기능은 보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실, 일반 건축물로 봐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 사무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거고,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뭘로 봐요? 별장으로 보지요. 자, 그래서 57번 문제의 2번,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을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7번의 2번 맞네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사무실로 보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7번의 2번 맞고, 그 다음에 57번 문제 3번, 상간, 해변 등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별장 개념하고 주택 개념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를 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휴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거용 건물이 휴양지에 있느냐 도심지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이 도심지에 있느냐 휴양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휴양지에 있어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도심지에 있어도 별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57번 문제의 2번, 상간, 해변 등 휴양지는 물론이고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를 하지 않고 휴양 등으로 용도로 사용하면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 맞네요. 우리가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휴양지에 건축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지에 건축이 됐든 도심지에 건축이 됐든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가 도심지에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장으로 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법에서 주택으로 볼 거냐 별장으로 볼 거냐는 도심지냐 휴양지이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휴양지이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이 도심지에 소재하느냐 휴양지에 소재하느냐는 별장 여부와 관계가 없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휴양지에 소재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도심지에 소재하더라도 별장으로 봐요. 그래서 57번 문제의 3번,
산간, 해변 등 휴양지는 물론이고 도시 임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를 하지 않고 휴양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될 수가 있다. 3번 맞네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에 4번.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사치성 재산을 보셨고, 우리가 이제 별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중 보셔야 될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우리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은,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은 누가 취득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는 관계가 없고,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주택이냐 사치성 재산이냐,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누가 취득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는 관계가 없고,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주택이냐 사치성 재산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순 설명하면 취득세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 물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세를 정할 때는 사람은 보지 말고 물건만 보시면 돼요. 왜? 취득세 세율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당의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누가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별장으로 봅니다. 왜? 취득세는 사람과 관계없고 물건하고 관계 있으니까. 자, 그래서 57번에 4번 틀렸네요. 우리가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57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58번 문제. 취득세 가세 대상 중 고급주택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시마노트 41페이지에서 보신 겁니다. 우리가 시마노트 42페이지네요.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42페이지에서 우리가 고급 주택의 요건을 보셨고, 자, 시마노트 42페이지 고급 주택 우리가 이제 요건에서 이 고급 주택의 판정 기준, 고급 주택 요건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 보시고 이 정확한 기준을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액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정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예요.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 면적이 어떻게 되고,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시고,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보신 후에 면적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금액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주택 가액이, 우리가 이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봐요. 우리가 거기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보시면 그 시마노트 42페이지 보시면 그 9천만 원 있고 6억이 있는데 요 시가 표준액 9천만 원은 건물 가액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가액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우리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합산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보는데 이 건물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고급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그냥 눈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합산된 시가 표준액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고급 주택으로 보는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건물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건물과 부수 토지 시가 표준액의 합산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이 9천만 원은 물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요 뒤에 6억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9천만 원은 건물 시가 표준액만 이야기하는 거고 6억은 건물과 부수 토지 시가 표준액의 합산된 금액 6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주택의 판정 기준을 읽어보시고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본다고 읽어보시고 요 금액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얼마? 6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중 하나 이상 설치된 단독주택을 고급 주택으로 본다고 읽어보시고 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금액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고급 주택으로 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자, 뭐 단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노약자나 장애인 때문에. 우리가 노약자나 장애인 때문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영장을 설치했을 때 이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하고 관계없는 사치성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려면은,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려면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시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판단을 못 하셔도 되는데 금액은 판단하셔야 돼요.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금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보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8번 문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2번은 맞아요. 우리가 58번의 2번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이에요. 근데 5번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주택인데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58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몰라도 될 것 같고 62번 문제도 몰라도 되고 63번 문제도 몰라도 되고 자, 64번 문제입니다. 자, 64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64번 문제의 1번 우리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지분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을 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64번 문제에 그 2번 읽어보시고 3번 지문 읽어보시고 4번 지문 읽어보시고 자, 64번 문제에 우리가 2번, 3번, 4번 지문을 읽어보셨으면 자, 지금부터 이제 답을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시마노트 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40페이지에서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중과세율을 기억하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자 시마노트 40페이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사치성 재산이 있고 가밀억제권역 안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대도시 안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지에서 취득세 중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세 군데 물어봐요. 첫 번째, 중과세 대상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치성 재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 64번 문제에 3번, 4번은 맞지요? 이거 아닙니까? 64번 문제에 4번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문제집 108페이지 64번 문제 4번입니다. 우리가 대도시 안의 중과세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시마노트 40페이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마노트 40페이지에서 대도시 안의 중과세를 보셨고 대도시 안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거나 대도시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신증설 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신증설 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어떻게? 표준 세율의 3배에 해당되는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지요. 그래서 64번 문제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64번 문제 3번 이거 아닙니까?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를 물어보는 거고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증설 시의 사업용 가세물건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지요. 어떻게?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그래서 3번 맞네요. 자, 그래서 64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왜 틀렸냐면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지요. 그래서 64번 문제에 틀린 것은 2번. 그 다음에 66번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단 66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66번 문제 답을 찾으시려면은 우리가 시마노트 45페이지에서 보신 세율 특례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마노트 45페이지에서 세율 특례를 보셨고, 우리가 세율 특례 대상으로서 두 가지를 보셨지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서 한매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상속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에 따른 취득, 우리가 민법에 따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기준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가점 주주의 취득,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을 중과기준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6번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와 중과기준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66번 문제의 1번, 2번, 3번, 4번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경우 맞지요. 그래서 66번의 답은 5번. 우리가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 세율로 가세합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5번. 그러니까 세율 특례 대상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67번 문제. 자, 67번 문제. 우리가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67번 문제의 기억. 자, 개수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분. 자, 시험 문제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요? 건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을 묻고 있는지, 건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을 묻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을 중과기준세율 2%로 부과하는 것이지, 건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은 원시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 시의 표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시 취득 시의 표준 세율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러면 거기 67번 문제의 기억은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것이 아니고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시 취득 시의 표준 세율로 가세하지요. 얼마? 1000분의 28.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니은 지목 변경, 뒤끝 가점 주주의 취득. 우리가 있네요. 토지 지목 변경 가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리얼. 자, 우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표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합니다. 그러면 67번 문제의 리얼은 우리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세율 특례 대상이 아니고 표준 세율 적용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67번 문제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는 니은 뒤끝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72번 문제입니다. 자, 112페이지 72번 문제.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취득세 가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72번 문제의 1번. 취득가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거 올해 개정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취득세 면세점은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이 75만 원 이하일 때 아닙니까? 근데 200만 원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기억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72번 문제의 5번 틀렸지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1000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44%가 아니고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72번 문제의 5번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니까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 아닙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72번 문제의 3번. 우리가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맞네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1시간 전 우리가 가세표준 관련 문제풀이에서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네요. 그래서 72번 문제 맞는 것은 3번.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율 관련 문제풀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율 관련 문제는 요 정도 이야기에서 마무리 짓고, 자, 잠시 쉬었다가 부가징수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